벽돌가마 설명하다가 이제 제가 말았습니다. 자, 중국가마의 특징 벽돌가마의 대형의 측면 출입구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벽돌가마가 이제 일단 얘기를 해봅시다. 자, 수많은 도공이 그 경기 지역에 들어와서 자기네들 하던 것처럼 중국식으로 가마를 만들어서 청자를 구워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럼 벽돌가마다 왜 중국적이냐? 우리나라에선 벽돌을 안 씁니다. 사실은. 예? 네? 네, 진흙가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도자기 가마를 만들 때도 진흙으로 만들긴 합니다만,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에,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 때 벽돌을 쓰는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벽돌이 있는 거 뭐가 생각나세요? 문영왕릉. 또, 예? 예, 분황사 모전석탑. 얘도 첨성된 돌이에요. 돌을 쪼아서 만든 거예요. 모전석탑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화성, 수원성 그렇게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하신 첨성대도 돌을 벽돌 모양으로 깎은 거고, 모전석탑도 이름 자체가 모전, 벽돌을 모방한 석탑이잖아요. 결국 걔는 석탑이라는 거죠. 자, 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제 벽돌의 예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문영왕릉, 그다음에 하나는 수원 화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은 1000년 이상 차이가 나죠. 자, 그런데 문영왕릉은 지금까지 얘기된 바에 의하면 그거는 중국의 남쪽 지방의 형식을 많이 받아온, 그러니까 외래풍 묘지예요. 그래서 이제 벽돌이 나왔다 그러고, 문영왕릉은 너무 특이하게 백제의 어떤 무덤, 아니 백제뿐만이 아니라 신라나 고구려의 모든 무덤을 통틀어도 벽돌로 지은 무덤은 그거 하나예요. 우리나라 무덤 중에서 딱 하나예요. 정말로 특이한 케이스예요. 수원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18세기 말, 그러니까 정조 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벽돌을 배워와서 만든 겁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북학파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박지원 같은 사람들이 중국 청나라에 사신을 가면서 못 보던 거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을 보는데 가장 신기하게 본 게 벽돌입니다. 박지원이 쓴 글에 보면은 중국은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다. 너무 편하고 좋다. 혹시 집이 무너져도 벽돌 몇 개만 이렇게 다시 해서 다시 끼우면 된다. 그리고 이게 뭐 진흙이 아니니까 물이 새지도 않고 되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안 쓴다. 정말 우리나라는 미개하다라고 써놓습니다. 진짜로. 그러고 나서 정조가 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중국은, 청나라는 벽돌을 많이 쓰는데 우리도 써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정약용에게 시켜서 벽돌을 굽게 하고 시험 삼아서 몇 번 구워본 다음에 그걸로 축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개해서 벽돌을 안 썼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흙은 벽돌을 못 만들어요. 흙이 달라요. 애초부터 흙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돌을 쓰는 것보다 그냥 진흙으로 하는 게 100배 편하고 100배 싸고, 우리나라 실적이 많기 때문에 굳이 흙을 개해서 뭐 벽돌을 구워서 집을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황토집 좋잖아요? 굳이 벽돌집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나는 흙은 벽돌을 만들기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벽돌 생산하는 게 빨라요, 걔네들은. 그래서 벽돌을 만듭니다. 그래서 벽돌로 집도 짓고 성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가마도 벽돌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반도에 건너와서 만든 처음 청자를 굽는 가마는 다 벽돌로 만들었습니다. 걔네들 삽질했네? 얘 좀 삽질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맨날 벽돌 가마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벽돌 가마를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피운 거죠. 나 우리 동네에서 옛날에 40m 만들었어. 그러니까 40m 여기서도 해야 된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고려 초기 청자 가마는 다 벽돌, 그다음에 40m나 되는 아주 긴 크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다 중국 애들이 만들어 온 거니까 우리나라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건너온 중국 애들이 기술이 좋다 그래도, 자,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청자를 구워볼까? 못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9세기 말부터 이 동네에서 청자를 구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옆에 바로 옆에 가면은 통일 신라 시대부터 토기를 만들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나라 사람, 신라 사람이 거기서 토기를 만들고 살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청자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만들었다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의 선진적인 기술을 받아들여서 배우고 익히면서 청자를 같이 만들었다는 걸 뜻합니다. 다만 고급 기술, 가마에 불을 뗀다던가 가마를 어떻게 만든다던가 그런 건 중국 사람들로부터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특징 중에 하나가 세 번째가 옆면에 출입구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여기 네모나게 보이는 것들이 옆면의 출입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더 있습니다. 이게 제가 중간에 잘라서 보여드리는 건데 뭐냐면 이게 40m잖아요. 40m잖아? 그러면 내가 그릇을 다 만들어서 가마에 넣어서 장작에 불을 떼서 구워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릇을 옆에 이렇게 끼고 40m를 기어가서 저기다가 놓고 다시 와. 그런 다음에 또 그릇을 갖고 이제 39.5m쯤 가겠지?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5,000개를 어떻게 들어? 그러니까 사이드에 출입문을 했어요. 그게 그래서 옆에 그러니까 출입문 시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옆면의 출입문 시설은 가마가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인 거죠. 자,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가마가 40m짜리가 있었을 거고 군데군데 출입문을 내서 구울 그릇을 그 안에 넣고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그 출입문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더 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출입문은 그릇을 갖다 놓기 위한 출입문이기도 하지만 나무를 집어넣어서 불을 떼기 위한 아궁이의 일종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중국 애들은 이렇게 길게 해요? 많이 구워야 되니까. 생산자도 많고 소비자도 많습니다. 걔네들은. 그러니까 많이 구워서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제대로 된 그릇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5,000개를 구웠을 때 제대로 된 쓸만한 깨지지 않고 색깔도 예쁘고 좋은 청자가 나올 확률이 몇 프로쯤 될 것 같아요? 예, 20%, 20에서 25%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000개를 구우면 4분의 1 정도만 제대로 된 그릇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대로라 하면 안 깨지고 그래서 보기 괜찮은 것들 아주 좋은 거는 10% 미만입니다. 그럼 5,000개 중에 10% 미만이면 50개인가?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그릇 몇 개쯤 있어요? 안 세봤는데 한 50개 되려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가구의 그릇 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소가족이잖아요. 얼마 없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대가족인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많이 굽고 일단 건져보자 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방산동에서는 이런 청자가 나옵니다. 옆에 보이는 게 청자예요. 자, 옆에 보이는 게 백자입니다. 저 청자로 보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파란색 아니라고 해서 청자 아닌 거 아닙니다. 저거 다 청자예요. 청자 맞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애. 얘는 좀 청자 같아 보이죠? 얘는 약간 더 녹색인데 얘도 청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나게 예쁜 청자는 진짜 극최상품. 아까 얘기한 12세기에 엄청나게 우아하고 왕실이 웃돈을 주어가면서 너 100만 개 만들어다 실패해도 좋으니까 제대로 된 거 하나 만들어라 라는 식으로 정말 주문 생산한 최고의 극치입니다. 보통 청자는 다 이래요. 자, 그다음에 옆에 있는 백자와 토기가 있습니다. 9세기 말에서 10세기 말까지 이 방산대유는 청자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자 생산지가 강진, 그러니까 남해안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동네에서는 백자를 부었던 걸로 추측을 합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얘기 나올 거. 고려시대에도 백자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하지만 잘 구워내질 못합니다. 백자하고 청자의 차이는 뭐예요? 색깔이요. 예, 하나는 파랗고 하나는 하얘요. 또? 왜 그런 차이가 나와요? 굽는 온도. 제가 아까 1250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50도가 되면 유압과 함께
파란색 청자가 나오고요. 1300도가 되면 흰색이 나옵니다. 50도밖에 안 차이가 나는데요. 그 50도를 올리는데 500년이 걸립니다. 지금 1200도, 1300도 하니까 별로 실감을 못 하시거든요. 1300도 같으면 어떤 온도 같으세요? 포항제철 용광로 온도가 1300도예요. 철을 녹이는 온도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나무를 써서 그 1300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불구멍 잘 조절해야 되고 어느 순간 왜 우리 저 가마가 좀 그지 같은 게 뭐냐면 제가 40m짜리잖아요. 40m짜리인데 그지 같은 게 뭐냐면 불이 활활 타오르었어. 아 그래 잘 타는구나 싶어서 잠깐 딴 3번 아궁이에서 5번 아궁이로 올라갔는데 그 3번 아궁이에 살짝 바람구멍이 생겼어. 온도가 1250도에서 살짝 800도로 확 낮아졌다? 그러면 그 불길 옆에 있는 애들은 다 못 쓰는 거예요. 터져요. 그런데 청자가 아니라 독이나, 그러니까 거기다 더 하급품 독이나 토기 같은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40m짜리 가마에서도 제대로 된 청자, 좋은 거 나오긴 힘들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요 방산동 출토 청자에서 주의 깊게 볼 게 얘입니다. 얘요. 자, 우리는 이걸 해무리굽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해무리 보신 적 있으세요? 달무리는 보셨나요? 네, 그 달에 있으면 달무리고요. 해에 있으면 해무리예요. 그러니까 그 동그란 해나 달 주변을 이렇게 안개 같은 것들이 어스름하고 그게 달무리입니다. 해무리고요. 자, 이걸 우리를 해무리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밑에 동그란 그 받침이 두껍죠. 그러니까 해에 구름이 낀 것 그러니까 해에 무리가 진 것 같아서 해무리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초기 청자의 증거입니다. 이것도 중국에서 온 디자인이긴 한데 우리나라 초기 청자는 100% 저 해무리굽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디자인이니까. 나중에 되면 이 굽이 얇아져요. 자, 그래서 방산동 묘지가 왜 고려 초기 청자라고 초기 청자를 구웠던 지역이냐고 얘기를 하면 40m는 벽돌 가마가 가장 큰 증거가 되고요. 옆에 이제 구멍도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렇게 주어지는 파편들이 이 해무리굽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완이라고 얘기하는 저런 그릇을 생산합니다. 발. 우리 지금 사발, 주발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발이 있고요. 완은 발보다 더 각도가 벌어집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슨 녹차 먹는 잔 같은 거? 냉면기는 약간 둥그렇죠. 그거 말고 무슨 국수, 면기 같은 분위기입니다. 약간 더 이렇게 더 벌어졌어요. 완은 좀 더 입구가 좀 덜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접시 계통이 있습니다. 접시는 우리 얘기하는 그 납작한 접시죠. 그런 것도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완 계열입니다. 완이라는 그릇이 나옵니다. 해무리굽 완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고급품이 나와요.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옛날에 어렸을 때 미제 물건 쓰셨어요? 미제 최고죠. 그때 최고로 쳤던 미제가 뭐가 있었어요? 다리미, 예? 껌, 또 믹서기, 초콜릿, 통조림. 저는 엄마가 주시던 저 버터, 미제 버터. 그다음에 그 주스 같은 거. 오렌지 가루 주스, 오렌지 주스 가루 그런 거. 예? 땅콩잼. 맞아요. 그 피터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빨갛고 파란색. 예. 자, 우리 이런 추억을 얘기합니다. 자, 뭐냐고요? 외국 물품이 들어왔어요. 잘 못 써요. 물건 놓은 건 당연히 비싸고 힘들죠. 고급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품질이 좋아서 고급품이 아니라 비싸서 고급품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애들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생산한대. 그런데 얘네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됐는데 생산이 안 돼. 근데 이제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니네 생산 한번 나도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생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도 조금씩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 도공들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싸구려를 100개 파느니 비싼 거 하나 팔아서 먹고 살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고급품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갑발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 그 청자를 그러니까 청자건 백자건 가마에서 그릇을 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생각에 여기 가마가 있으면 여기 그릇, 여기 그릇, 여기 그릇, 여기 그릇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일렬로 쭉 놓을 것처럼 생각을 하시죠. 그렇게 구우면 몇 개 못 굽습니다. 자, 그릇 위에 그릇, 그릇 위에 그릇, 그릇 위에 그릇, 그릇 위에 그릇을 쌓습니다. 그러면 그릇끼리 포개지잖아. 포개지죠. 그럼 불길이 안 닿잖아. 그럼 안에는 덜 굽히잖아. 안 굽혀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싸구려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 그릇이 있어. 자, 그 위에 받침대를 놓고 그릇이 있어. 그러면 얘들 공간이 벌어지죠. 여기 이렇게 하면 한 줄밖에 못 하지만 이렇게 쌓으면 10줄은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면 5줄도 못 들어갑니다.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걸 고민을 했어. 그럼 우리 다시 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 다 겹치게 하지 말고 요 정도의 받침대를 놔두고 그릇을 이렇게 받쳐놓자. 그럼 얘는 요만큼은 구워질 거 아니야. 살풋하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뭐 8개쯤 굽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고급품이 이러면 안 되죠. 아니 내가 100만 원짜리 그릇을 살 건데 이렇게 덜 구워진 거 사고 싶겠어? 아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유의할 점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불을 넣었어요. 굽잖아. 가마 지붕에서 뭐가 떨어집니다. 재, 불티, 그다음에 나무 이런 가루 같은 거 떨어지죠. 그럼 걔가 어디로 가요? 그릇에 붙어요. 유약 때문에. 그럼 애가 원래는 파란색이 나야 되는데 거뭇거뭇한 점이 생깁니다. 고급품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호대를 씌워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갑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갑옷 할 때 갑 같은 걸 씌우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그릇 하나마다 케이스를 씌우는 거죠. 저 케이스는 뭘로 만드냐고요? 도자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자기처럼 좋은 흙 말고요. 좀 싸구려. 우리 뚝배기 만드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걸로 대강 저렇게 원통형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 씌웁니다. 자, 저렇게 씌우면 뭐가 또 안 좋을까요? 불길이 제대로 안 닿죠. 온도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또 있죠. 저 갑발 누가 만들어? 어차피 걔네들이 만들어. 노동력 엄청 들어가는 거죠. 불 조절도 더 해야 되고 노동력도 더 들어가야 되고 쟤네들이 그냥 하나하나 포개는 것보다 하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동력이 그러니까 저걸 만드는 노동력 이외에 노동력이 더 들어갑니다.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즉 비싸진다는 얘기죠. 자, 고급화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릇 5,000개를 굽는데 저럴 수가 있냐고요? 못 저럽니다. 저런 거는 아주 소규모로 제일 좋은 거는 그래서 이 가마가 있으면 불이 잘 안 들 것 같은 입구에 놓지 않습니다. 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조절이 안 되는 제일 끝에 안 놓습니다. 중간에 사람들이 잘 살필 수 있는 바로 딱 그 위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갑발이 있었어. 네모난 케이스 안에 그릇을 넣고 구웠어요. 자, 그릇이에요. 자, 다 구워진 것 같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 꺼내야지. 어떻게 꺼내? 갑발을 깹니다. 망치로. 이러다가 안에 있는 그릇 깨면 죽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갑발을 어떻게? 버려요. 그래서 이 초기 청자, 고급품을 생산하던, 초기가 아니더라도 고급품을 생산하는 청자 가마 옆에는 깨진 갑발들이 수두룩하게 쌓입니다. 그걸 보고 여기는 고급 청자를 생산하던 곳이구나. 아니면 여기는 고급 청자는 잘 안 나오던 지역인가 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방산동 묘지에서는 이 갑발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고급품을 생산하던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게 갑발인 부분이고, 인 부분이고, 요게 그냥 그릇을 포개 굽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뭐가 있냐면, 요 가운데 뭔가 볼록한 게 보이죠? 그릇끼리 포개졌던 자국입니다. 그걸 떼는 거죠. 그래서 떼다가 깨지면 어떻게 해요? 그릇 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밥을 먹다가 뭐에 계속 걸려. 이거 구웠던 자국, 서로 그릇 포개던 자국이야. 그 그릇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저급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갓발 안에 그릇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약 오르는 건 이게 다 강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아까 얘기했던 그 강진이요. 우리 방산동 묘지에서도 분명 이게 있는데 다 덮어버렸어요. 지금도 방산동 묘지 이렇게 좀 땅 좀 파면 이 청자 파편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고려의 자랑스러운 청자가 되겠습니다. 우린 그걸 순청자라고 부릅니다. 순청자는 무늬가 없는 비색 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늬가 중간에 약간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뭐 다른 컬러풀은 아니고 왜 까맣고 파랗고 그런 무늬가 아니죠. 그냥 살짝 이렇게 선만 몇 개 그은 거죠. 이걸 우리는 순청자라고 부르고 가장 뭐라 할까? 가장 극도로 우아한 청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색깔은 중국에서도 못 냅니다. 독일의 색이 푸른 것을 고려에는 비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자는 비취할 때 비자입니다. 옥이요. 그 빛이. 그리고 근년에 들어서 제작이 더 섬세해지고 광택도 아름다워졌다라고 12세기에 중국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자, 9세기에서 10세기에 방산대유에서는 초기 청자를 생산을 했습니다. 가마로 된, 이게 그 벽돌로 된 가마에 40m짜리 엄청 컸고요. 옆에 구멍도 났었고 고급품을 생산했던 것 같긴 합니다만 해무리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12세기가 되면 이런 순청자 계통이 나오면서 고려 청자가 발전을 하죠. 그러면서 이거는 중국에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제 중국의 청자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업데이트, 개량을 해서 우리나라의 고려 청자를 만드는 거죠. 방산대유는 거기에 가장 첫 출발점에 서 있는 그런 가마입니다. 9세기에서 10세기 중국에서 들어온 청자를 우리 걸로 만드는데 가장 첫 출발이 방산대유인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양이도 있고 용인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동네에 굉장히 귀중한 유적인데 공원으로 된 게 좀 아까울 따름이죠. 자, 왼쪽에 보이는 게 왼쪽에 보이는 게 간송미술관 소장의 상감 청자가 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순청자 계통입니다. 둘 다 그릇 모양이 같죠. 우리는 이걸 매병이라고 부릅니다. 왜 매병이에요? 매화 꽂으면 예뻐서 매병이에요. 매화를 꽂아요? 예, 저기 왜 이 어깨가 이렇게 크고 주둥이가 작잖아요. 거기다 매화를 한 가지를 딱 꽂아 놓습니다. 그럼 최고로 이쁘답니다. 그래서 매병이에요. 근데 고려시대 사람들은 설마 저걸 꽃병으로만 쓰진 않았을 거고 뭘 썼냐? 액체류를 담습니다. 액체. 생각할 수 있는 액체가 뭐가 있어요? 술, 또 간장으로 쓰기엔 좀 귀한 거. 예? 꿀, 그렇지. 예, 꿀, 참기름, 기름, 술 같은 거 담는 병이 이거였어요. 왜 간장이 귀하다지 않은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콩은 참깨나 꿀에 비하면 지위가 낮습니다. 왜 낮냐면 우리나라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반도가 콩의 원산지예요. 옥수수의 원산지는 멕시코. 네, 쌀은 그러니까 인도 계통에서 나온 거고요. 그런 게 있는데 콩은 우리나라 만주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콩으로 만드는 장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생겨서 일본이랑 중국으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된장, 간장 같은 종류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비싼 식재료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네? 그래서 콩가루 집안도 많이 나와요. 네, 그런가 봐요.
금가루로는 저기 국수를 해 먹으면 맛있습니다. 자, 이게 이쪽이 12세기고요. 저쪽에 이제 13세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게 더 나으세요? 12세기가 더 나아요. 순청자가 더 나아요? 우아하십니다. 하나 더 청자 여기서 끝낼 텐데 이제 하나 얘기를 하자면 청자하고 백자하고 어느 게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 왜요? 예? 비싸 보여서 또 색이 예뻐서. 근데 그 도자기 발달사에서 보면은 청자보다 백자가 더 고급품입니다.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그 50도를 올리는데 500년의 세월이 필요했어요. 더 기술적으로 발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청자보다 백자를 더 소중하게 소중하게 더 뭐 그렇게 여겼냐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50도라도 더 오르면 그렇게 더 단단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백자는 거기다 그림을 그리기가 수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얘가 민문이 자 이렇게 약간 조각은 했지만 색깔이 없죠. 얘 색깔이 없는데 쟤는 청화라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흰색 점토나 아니면 다른 금가루 같은 걸 쓰기도 해요. 보통 그런 걸로 색을 냈습니다만 더 이상 색깔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반면 백자는 흰색이죠. 거기다가 뭘 해도 되는 거예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뭐 금색, 은색 다 해도 되는 거죠. 더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백자를 만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게 무슨 색이냐면 파란색. 그래서 왜 우리 지금도 보면은 흰색 그릇에 그러니까 파란색 이 파란색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죠. 그게 가장 백자의 극 완성도가 제일 뛰어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파란색이 무슨 색이냐? 코발트색이죠. 아시는 것처럼 자, 그 왜 코발트색이냐? 코발트는 인도에서밖에 안 나죠. 이란에서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백자의 파란색은 다 이란산 염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최고의 사치품이에요. 그러면 그 코발트 말고 딴 거 쓰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왜요? 1300도에서 구워서 나왔을 때 파란색을 유지하는 게 코발트밖에 없습니다. 딴 거는 파란색으로 그려도 들어갔다 나오면 까만색으로 다 변해버려요. 타버려요. 염료가. 그렇기 때문에 그 흰색에 파란색은 코발트밖에 없고 이란에서밖에 안 나는 거를 수입해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염료가 없으니까 그냥 흰색 그릇 써요. 뭐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 청자 얘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조선으로 넘어가 봅시다. 조선. 제가 오늘 할 게 하연하고 강림의 강연하고 계곡 장유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좀 선별을 해서 얘기를 하죠. 하연. 네? 네? 자, 하연이라는 이 사람은 정몽주 아래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조선 초기, 아주 초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도전 보세요? 네. 정몽주 괜찮아요? 네. 정도전이 나아요? 정몽주가 나아요? 둘 다 별로예요? 그럼 정도전이 좋아요? 이방원이 좋아요? 정도전. 주인공을 굉장히 아끼시는군요. 이 사람은 우왕대 1476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이제 고려 때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과거는 태조 5년, 즉 조선 때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단종 1년에 사망을 하죠. 오래 살았습니다, 이분. 굉장히 오래 산 케이스예요. 자, 이분의 묘소가 이분의 묘소가 지금 우리 쪽에 있어서 제가 이걸 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역사하는 입장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하는 게 사실은 이 그림 때문에 해요. 하연 부부 초상화입니다. 저분이 하연이고 그 부인 되시는 분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자, 이게 공식적으로 알려진 초상화고요. 자, 이게 경상남도에 있나? 그다음에 이거는 전라남도에 그려진 하연 부부 초상화입니다. 어떠세요? 이게 약간 세련되지 않습니다. 좀 더 이제 격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왜 이걸 주목을 하냐면 여자 초상화라는 거. 조선시대 여성 초상화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거의 없는데 남아있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 여기서 보신 하연 부인, 하연의 부인 초상화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는 조반 부인입니다. 남편 이름이 조반이고요. 이 여성분은 그 조반의 부인 되는 사람입니다. 하연 부인하고 조반 부인하고 어느 쪽이 더 나으세요? 조반이 더 나으세요? 세련됐어요? 자, 이분이 조반입니다. 배가 볼록하죠? 못생겼어요? 하연은? 자, 이거는 사실 말하면 그러니까 조선 초상화는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전통에 의하면 초상화가 낡았거나 더러워지면 새로 그려요. 그걸 똑같이 베껴 그린 다음에 옛날에 낡은 거는 땅에 묻거나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선 후기 18세기나 17세기에 그려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마 최초로 그려진 때는 그러니까 고려 말에서 조선 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초상화, 부인들 초상화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앞선 시기에는 여자도 초상화를 그리나요? 예, 그립니다. 그 앞선 시기엔 여자도 초상화를 다 그렸던 거. 이게 왜 초상화가 남냐면 이 사람들이 둘 다 공신이에요. 개국공신, 정남공신. 그래서 그러니까 뭐지? 조선을 세울 때 그 공이 많은 사람들이라 해서 공신책봉을 받는데 공신들은 무조건 초상화를 국가에서 그려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 왜 상 받을 때 국가에서 왜 국가 공인 사진사가 나와서 사진 찍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국가적인 명령으로 그 공신들의 초상화를 그리게 돼 있는데 그때 부인도 같이 그리는 겁니다. 아마 조선 초까지는 그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 부인상들이 남아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없어지냐? 성종. 조선 성종 때부터 여자들 초상화 그리는 풍습이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냐? 어디 여자가 외간 남자 앞에 얼굴을 보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유교적이고 성리학적인 게 강해지면서 여자는 모르는 남자 앞에 얼굴을 내보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도덕 규범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사실은 내 와이프 초상을 그리고 싶은 거야. 왕비 초상을.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온갖 대신들이 다 반대를 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어디 왕비께서 외간 남자, 그러니까 화가 앞에 얼굴을 보이냐? 그러면 그거 안 되면 혹시 왕비의 사촌 오래비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부탁해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안 된대. 왜 안 되는데? 어디 여자 얼굴을 마음대로 그려서 돌리게. 그래서 그 이후로 여성 초상화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깝죠,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여성 초상화는 가끔 나오는 게 기생. 대표적으로 논개 같은 사람입니다. 왜 논개? 논개는 여자고 기생이지만 임진왜란에서 우리나라를 구한 일본 장수를 죽인 공로가 있으니까 그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려요? 죽었는데? 그래서 상상화예요. 공민왕 부부상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남자가 오른쪽이고 여자가 왼쪽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얘는 한 장이에요. 한 장짜리 그림이에요. 그런데 하연 부부상은 이렇게 두 장짜리입니다. 아니요. 이거는 원래 한 장이었을 건데 뒤에 나중에 사람들이 두 장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규범에 따라서 여자를 오른쪽, 남자를 왼쪽에 앉혔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모두 돼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그러니까 그림을 보실 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서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그림은. 그래서 남자가 왼쪽에 가고요, 여자가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이게 조선의 풍습입니다. 왜? 오른쪽이 높으니까. 여자가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고려시대 그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오른쪽, 왼쪽. 아마 이게 정상이었을 겁니다. 이 그림은 어디 있냐면 종묘에 있습니다. 종묘예요? 자, 종묘 가보셨어요? 예. 종묘는 뭐예요? 예.
조선시대 왕실의 왕의 위패를 모셔놓은 신주를 모셔놓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실의 제사 공간이죠. 근데 거기 공민왕래가 왜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양에서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이 뭐가 있냐면 새로 생긴 나라는 망한 나라를 책임을 집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냐? 역사 편찬. 그 다음에 그 죽은 먼저 있던 그러니까 왕조의 제사를 맡아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망하면 고려가 신라 역사를 써줘야 되는 거고요. 고려가 망하면 조선이 고려 역사를 써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나라가 망했을 때 청나라가 명나라 역사 써주는 거예요. 원나라가 망하면 그 다음을 이었던 명나라가 원나라의 역사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묘의 저 구석에 가면은 조선 이전에 있었던 나라에 대해서 왕들을 제사를 지내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지내죠? 다 지내주진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 개국한 사람. 자, 신라를 개국한 사람이 누구 있죠? 예? 박혁거세. 자, 그러면 백제를 개국한 사람은? 원조. 예, 고구려 개국한 사람은? 주먹. 그 고려는? 왕건. 이 네 사람 플러스 괜찮은 왕들 몇 명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거기 고려실에 가면은 태조하고 누구하고 공민하고 한 3사람인가 4사람이 모여져 있는데 거기 있는 초상화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하연의 그 무덤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요 왼쪽에 보이는 건 왼쪽에 보이는 건 신도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하연을 모시고 있는 사당입니다. 소산서원이라고 있죠. 자, 조선시대에는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시면 무덤을 쓰고 그분의 위패나 혹은 신주 같은 것들을 집안에도 모시지만 이 서원에 모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려서 제사를 지냅니다. 훌륭한 유학자, 훌륭한 성리학자, 훌륭한 관료인 거죠. 이렇게 서원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가문에서 서원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동네에 유명한 분이니까 동네에서 만든 서원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원은 지금 얘기하면 그 동네의 사립학교쯤 되는 거죠. 자, 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신도비에 보면은 가선대부, 동중추원 부사, 진양 하공 우명지묘 하명우네. 하우명입니다. 이거는 그분의 아드님 되는 분이구나. 그분의 묘가 되겠습니다. 하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하연도 이 동네에 묻혔고 그 아드님 되시는 분도 이 동네에 묻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진양하 씨가 여기 그 시흥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 대대로 살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버지 사는데 아들 살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다음에 보는 강희안과 강희맹은 경우가 좀 틀리기 때문입니다. 강희안과 강희맹은 둘이 형제예요. 그 형님은 1417년에 아우님은 1424년에 태어났습니다. 7살 차이예요. 얘가 큰아들이랑 둘째 아들일 겁니다, 아마. 둘은 같으면서도 다른 분입니다. 자, 강희안부터 얘기를 강희안, 강희맹의 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가 있냐면 중간에 이 두 분, 자, 강희맹과 강희안이 두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의 아버님 되시는 분은 강석덕이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형제를 두셨는데, 이분은 형님은 강희안은 희서화에 능통한 문인 화가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그림도 잘 그렸고요, 글씨도 잘 썼고요, 시도 잘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풍류를 즐기는 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 아버지는 본가는 진주예요. 진주 강씨고 자는 경우고 호는 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 강석덕 어머니는 시몬의 딸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태종에 출생을 해서 세종 때 과거를 해서 뭐 단종, 세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굉장히 파란만장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보면 1443년, 1444년, 1445년에 보면은 훈민정음, 그다음에 용비어천가, 그다음에 1447년 동국정운 국어학적으로 굉장히 의문론에 뛰어났던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국어학적인 측면이 좀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글도 많이 썼고요, 그림도 많이 썼고 천재 같은, 그러면서 풍류를 즐겼던 뭐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뭐가 있냐면 이 중간에 보면은 1456년 단종 복위 운동에 관련된 혐의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뭐 무혐의로 풀려나긴 했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렇게 혐의가 있어서 진짜 했으면 이 사람 역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단종 복위 운동에도 어느 정도 관여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어요? 예, 둘 다 강희안이 그렸던 아주 둘 다 뭐랄까? 둘 다 국보일걸? 아마? 고사관수도. 그다음에 이거는 이 고사관수도는 그 선비가 물을 바라보면서 지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선비가 흐르는 물을 바라보다라는 뜻이고 옆에 있는 거는 도사가 다리를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조선 초기에 중국적인 그림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잘 그렸다고 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훌륭한 게 뭐냐면 양화소록이라는 책을 지어요. 양화, 꽃을 기르는. 꽃 좋아하세요? 네. 예. 이분이 그 세종 때 이 책을 짓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온 회화 관련, 그러니까 그런 정원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이런 책이 나온 적이 없어요. 왜? 이 책이 너무 훌륭해서 그 책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그 얘기가 나오냐면 19세기 말까지 약 500년 동안 이 이상 더 좋은 회화 관련, 꽃 관련 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이 책을 봐요. 꽃 좋아하셨던 분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묘소가 강희안의 묘소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묘소 가보셨어요? 네. 옆에 있는 강희맹 것도 가셨죠? 네. 자, 이 묘소가 1987년도에 이장한 거죠. 왜 이장했어요? 민통선 안에 있었거든요. 이분께 민통선 안에 있었는데 사실 민통선 안에도 무덤 되게 많아요. 왜 많냐면 거기는 그러니까 한양 일대도 경기도 지역이었고 개성 일대도 경기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사대부 양반들이 되게 많이 모여 살던 데예요. 그러니까 거기 길 근처 그냥 무덤 썼거든요. 그래서 무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민통선 부근에서 이 무덤이 꽤 많은데 관리를 못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뢰지대예요. 그래서 클리어된 지역 이외에는 지뢰가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산소, 그러니까 참배하러 가는 날들이 있어요.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군부대 허락을 받고 군부대 인솔 하에 들어가서 제사만 지내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무슨 시였지? 송씨 가문에 무덤이 있었어요. 근데 저 위에 있는 무덤이 우리 집안 무덤은 아닌 것 같은데 하루 우리 집안 묘소에 있는 거야. 그래서 파봤더니 거기서 지석이 나왔는데 강희안 거래요. 이름 강희안, 그리고 와이프랑 같이 묻었음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강신의 집안이 연락을 한 겁니다. 나왔다. 어떡할래? 여기서 그냥 냅둘까? 좀 손질만 할까? 그랬더니 거기 있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남동생 강희맹 옆에 갖다 묻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묘를 팠습니다. 1987년이에요. 자, 묘를 팠어요. 제일 처음에 저렇게 생겼었습니다. 묘가. 옆에 무인석이 보이죠? 여기 이렇게 둘레로 돌 해놓은 것도 보이고 요 밑에 무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강희한 거고 요 밑에 있는 건 그 부인 되는 김씨묘라고 얘기해서 위아래로 그 부부를 구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묘를 팠더니 부장품 같이 묻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젓가락이에요. 숟가락하고 젓가락. 자, 숟가락, 젓가락, 그다음에 유리구슬과 호박구슬이 나왔습니다. 숟가락, 젓가락은 저승 가서 밥 먹으라고 보통 넣어주는 거고요. 저 유리랑 호박구슬은 갓근, 갓 있잖아요. 머리에 쓰는 갓하고 이 밑에 이렇게 쭉 늘어뜨리죠.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묻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유명한 분인데, 훌륭한 분인데 뭐지? 왜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거밖에 안 넣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게 무덤에 뭐 갖고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던 분 같아요. 자, 동생인 강희맹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까 얘기했죠? 7살 아래인 분이신데 이분 능력이 좋습니다. 24살에 장원에 과거에서 장원급제했습니다. 아까 형님 되시는 분은 과거에 급제까지 했지 장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학문적 능력은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관직이 문제인 거죠. 자, 원종공신. 남이 장군의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익대공신, 또 좌리공신. 무슨 얘기냐면 공신을 많이 했던 거는 그만큼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격변에 있을 때 뭔가 공을 세웠다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좋게 말하면 공신이고 나쁘게 말하면 배신자인 거죠. 남이 장군이 역모의 혐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역모를 진짜 하려고 했냐 안 했느냐, 아니면 역모를 했냐 아니면 세조의 그런 모함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지금은 남이가 역모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남이한테 역모죄를 씌워서 죽였거든요. 거기에 공적이 있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나더니 이 사람 되게 나쁜 사람 같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그 강희맹의 묘소죠. 자, 이분은 형제예요. 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형제인데 한 분은 민통선안,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개경 장단현이라고 해서 파주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간 데 계셨고 이분은 여기에 붙였던 거죠. 시흥에. 형제잖아. 근데 같은 지금 우리 생각엔 선산이 있고 부모님 할아버지부터 아버님 형제 뭐 쫙 내려올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럼 따로 떨어져 있어요? 아마 이분은 처갓집을 따라서 이 시흥에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 강희안, 그 형님 되시는 분은 처갓집을 따라서 북쪽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혹시 들으실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남자들은 처가에서 살아요. 예,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있죠. 사임당 신씨, 심사임당, 지금 우리 5만 원에 그려진 분이요. 그분 그 자기 친정에 있던 강릉에서 18년을 삽니다. 시댁으로는 언제 가요? 자기 시아버지 죽고 가요. 그러면 둘이 그 부부가 떨어져 살아요? 예, 부부가 떨어져서 살면서 남편 되는 김원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본가하고 처가를. 그러니까 예,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분은 킹도비도 서 있고 비석도 서 있고 근데 이분은 집은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역 앞에 강희맹 집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관직 생활하는 동안은 서울에 살았고 은퇴를 할 때 처가를 따라서 시흥에 내려오셨고 거기서 죽었으니까 거기서부터 묘소를 쓴 거죠. 하연하고 다르죠. 하연은 거기서부터 자기 아들까지 계속 씁니다. 근데 이분은 형제인데도 갈라진 거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도 이렇게 자기의 처가 아니면 외가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거주지, 무덤 쓰는 게 좀 달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뒤에 계곡 장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요 얘기만 하자. 이 강희맹이라는 분이 좀 웃겨요. 이분이 아까 형님 되시는 분은 꽃 좋아해서 꽃 책을 썼는데 이분은 말을 좋아하다 보니까 촌담회의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 모란 탈제라는 게 있어요. 이 촌담회의는 노골적인 야한 책이에요. 모란이라는 기생이 있어서 그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자, 저기 두 번째 줄부터 근데 향생 이서방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지인이 돼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된 거예요. 처갓집에서 얘를 노자도 많이 주고 옷도 화려하게 차려줘서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머물게 됐는데 마침 기생집이랑 가까운 거야. 그런데 딱 기생이 봤더니 제 호구야.
그래서 중간에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얘기가 많아서 생략을 하고 그런데 얘가 다 뺏긴 거야. 뺏겼어 이서방이. 그래서 이제 이 기생을 쫓아와서 다시 내놔라 그런 거야. 그랬더니 기생이 박장대소하며 가로되 여러 기생들은 와서 이 어리석은 놈을 보라. 어떤 실업의 아들놈이 기생 준 물건을 돌려달라는 놈이 있는가? 라는 글을 씁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이서방이 의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재물 다 뺏기고 났더니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처가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장모가 보고 화가 난 거지. 그래서 문을 닫고 내쫓고 이서방은 동네에서 구걸하면서 먹고 삽니다. 왜 제가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중간에 야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둘이 옷 벗고 희롱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혀도 왔다 갔다 하고 거시기도 응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책을 이분이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형제예요. 다 둘 다 영의정은 아니고 하여간 되게 최소한 장관급까지 한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돈도 많았어요. 천수도 누렸어요. 그랬는데 두 분이 갈렸죠. 한 분은 국가에 공을 세워가면서 야한 소설 쓴 거고 한 분은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집에서 꼭 기르면서 나는 아무도 안 좋아 막 그러고 살았습니다. 말년도 틀립니다. 형님 되시는 분은 딸만 넷을 뒀어요. 자식이 없어서 대가 끊겼고 이분은 아들이 둘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하나를 형님한테 줬죠. 그래서 대를 잇게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당대 최고의 명문 집안이거든요. 왜 명문 집안이냐면 얘 엄마가 아까 기억 안 하시겠지만 얘 엄마가 시몬의 딸인데 시몬이 딸이 넷인가 셋인데 다 시집들을 잘 갔어요. 큰 딸은 그냥 그런 대로 갔고 둘째 딸이 얘네 집으로 시집을 왔고 셋째 딸이 세종의 엄마. 세종의 와이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뒤집으면 자기 이모부가 세종이야. 그리고 그 다음 때 왕이 되는 문종하고 얘하고 외사촌간이야. 이모 아들이잖아. 그런데 문종의 형제가 누구게? 세조. 문종이랑 세조하고 얘네 강희맹하고 외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비할 데 없는 명문 집안인 거죠. 돈도 많아, 명문 집안이야, 글도 잘해, 좀 잘생겼대요, 사실은. 문장력도 좋아.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다른 길을 가셨던 두 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연이라는 게 돌고 돌아서 두 분 다 시흥에 묻혀 계시는 거고, 이게 아마 그 강희맹 말고, 강희안 말고 강희맹 묘소는 아마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경기도 기념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흥이 그다음에 오이도가 상당히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동네이긴 합니다만은 뭔가 많아요. 찾아보면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고 굉장히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 오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고려불상, 도자기, 그다음에 조선시대 인물 몇 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저기 질문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처갓집 때문에 강희맹 묘소가 여기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가 이수권이 사표지로 받은 지역이라서 이수권에 이제 사이가 됐던 강씨 기간 자기 양가로진 강순덕의 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다 무덤을 쓸 수 있었던 거고, 강희맹의 처갓집이라는 시흥은 여기가 아니라 서울 금천구 시흥이거든요. 그게 이분이 뭐라 그래야 되지? 금양자물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 시흥이 여기라고 들리더래요.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 서울 금천구 시흥.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아니 혹시 도자기가 중국에서부터 한국으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고려시대에 만들었을 때 중국보다 우리가 더 실력이 우세하다는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계통이 아예 다르게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은 그냥 좀 초기 청자 같은 갈색 플러스 되는 그냥 파란색 청자를 갖다가 그 다음에 아예 백자로 확 넘어가 버렸고요. 우리나라는 청자를 좀 더 오래 생산하면서 좀 다양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좀 다른 걸 만들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예, 2시간 동안. 만리에 장유 생성에 대해서
예산은 담배 예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장유 선생은 이분은 덕수 장씨 되시는 분이죠. 그다음에 효종의 왕비인 인선왕후의 아버지, 즉 부원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제일 처음으로 피운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담배 폐해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뭐도 하고 냄새도 나오고 돈도 많이 들고 막 그래서 하는데 이분이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 장인은 비흡연자, 그것도 담배를 혐오하는 분이고 이 사위 되시는 이분은 담배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 담배 별로 필요 없는데 그랬더니 당신이 담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그렇다. 첫 번째는 근심이 없어지고 둘째는 가래가 나올 때 가래를 삭게 해주면 세 번째 배고플 때 먹으면 배가 안 고프고 네 번째 이 체했을 때 하면 쑥 내려가고 다섯 번째 추울 때는 덥게 해주고 더울 때는 서늘해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게 내 몸에서 도끼를 빼주는 거니까 정말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담배 예찬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있냐면 제일 처음에 담배라는 게 처음 들어왔을 때 담배에 대한 예절이 없습니다. 뭐냐면 처음 들어왔으니까 왜 우리 핸드폰 제일 처음 쓸 때도 그런 거 있고 전화기 제일 처음 쓸 때도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 장유는 그냥 왕의 앞에 있어도 그냥 펴요. 왜 우리 지금 상식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전 앞에서도 꺼리낌 없이 담배를 피워물고 연기를 내뿜었는데 장인이 한마디 딱 합니다. 자네는 왕 앞에서도 담배 피나? 그래서 장유가 얼른 끕니다. 자네 담배를 피면 입이 오므러들죠. 이렇게 삐죽 나오죠. 그거는 왕 앞에서 해야 되는 바른 자세에 어긋나는 거니까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른 앞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는 풍속, 예절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장유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청자하고 백자를 육안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이렇게 배웠던 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잘 모르니까 그걸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게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요. 파란색이면 청자고 흰색이면 백자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분하기 힘든 게 어떤 거냐면 갈색일 때 조금 구분하기가 힘든데 그거는 좀 뭐라 그럴까 갈색빛이 도는 건 보통 청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낫고요. 어쨌건 백자는 희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더 밝은 색을 띠게 됩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